안녕하십니까. 하우스타일 김주원 대표입니다. 오늘 이런 학교가 있는 줄 몰랐어요. 서울대학교를 능가하는 학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지금 그 커리큘럼을 8강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코하우징이나 뭐 소셜하우징 쪽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단독주택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 짓기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이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집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 몇 평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집 구조를 안 들어도 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그 집이고 이 집이 이 집 같기 때문에 그렇죠. 30평이라면은 아마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문 열고 들어가면 한쪽에 거실이 작은 낮은 신발장을 옆으로 사이에 두고 이렇게 거실이 있을 테고요. 그 딱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이나 혹은 작은 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쪽 그 마주보는 쪽에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거나 안방이 왼쪽에 있고 주방이 깊이 있고 그다음에 뒷방이 하나 더 있겠죠. 그게 이제 30평 아파트의 대부분의 구조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정도의 집에서 살고 있을 텐데 단독주택은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요구들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집 짓는 과정 전체를 거쳐서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고민할 게 없잖아요. 내가 어디에 살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모델하우스가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 중에서 방문해서 내가 가진 돈하고 앞으로 얼마가 오를까, 입지, 이런 것들을 보고 브랜드를 선택하면은 계약을 하고 나서는 돈만 열심히 내면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다 지었다 그러면 들어와 살면 되는 거죠. 근데 단독주택은 그 과정을 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로서 집주인으로서 설계하는 사람도 상대해야 되고 또 시공하는 사람도 상대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자재를 골라서 사다 주기도 해야 되고 내가 결정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결정장애를 많이 겪게 되실 거예요. 만약 집을 지으신다면 그때 이제 그 결정장애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주로 하려고 하고요. 안 넘어가는데요. 밑에 거. 네. 집을 보통 네, 앞쪽에 불을 좀 끄시는 게 화면에 잘 보일 것 같은데. 보통 집을 언제 짓기 시작하냐면 애가 셋이 되면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 때는 애들이 안 떠들다가 둘 되면은 굉장히 뛰고 굴리다가 이제 셋 정도 되면 통제 불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저희를 찾아오는 건축주들이 평균 자녀 수가 요즘 한 명 겨우 낳고 두 명, 1.2명 이게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한 3명은 되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짓기 시작하는데요. 그만큼 아파트에서 뭐 층간소음 문제도 사회 문제가 되고 뭐 이러면서 이 아이들도 이 집 나온 김에 이제 이 집은 애가 3명인데 아빠가 출장을 자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이렇게 애들을 케어해야 되는 집이었기 때문에 이 집의 주제는 엄마가 주로 있는 주방을 관제탑처럼 만들어서 애들이 어디에 있든지 쫙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엄마는 사령관이다가 컨셉이었고요. 대신 애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숨을 곳이 많아서 이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집. 그리고 육아에 지친 낮에는 육아에 지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밤에는 적어도 아이들하고 분리돼서 조용히 쉴 수 있는 부부만의 공간을 가진 집이 이제 주제였어요. 사진에 보이는 왼쪽에 있는 분이 김창윤 소장 이 집을 설계한 건축가고요. 그다음에 부부처럼 보이지만 저 친구는 이제 이 사무소의 스텝이고 아빠하고 아이가 데리고 왔어. 엄마는 어디 갔냐면 두 아이를 데리고 지금 밖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집인데요. 사이마당 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두 별채 이쪽 오른쪽에 있는 곳이 부부가 이제 사용하는 안방인데 이렇게 별채를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공간을 붙여 놓으면은 그 공간으로 이르기까지의 동선이 좀 죽은 공간이 되잖아요. 근데 집을 지을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 와중에 애들이 많으니까 방은 4개가 필요하고 이 집이 그래서 40평이 안 되는 집이거든요. 방 4개에 뭐 주방과 2개의 거실과 엄마의 작업 공간과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별채를 떨어뜨려 놓아서 저 사이마당 또 하나의 외부 거실을 확보하면서 부부가 독립 공간을 확보하는 뭐 그런 걸 했고요. 처음에 이제 건축가의 초창기 아이디어 스케치인데요. 아이셋 놀이터 같은 집이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게 작은 계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아파트 구조를 보면은 거실과 주방에 동선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냥 지나가기만 모든 방들을 엮어주는 동선이지 어떻게 사용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동선 공간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낮은 단차를 두는 높이가 다른 공간이 맞닿아 있을 때는 공간이 분리는 되는 거예요. 분리는 되되 그게 동선의 아주 가장 짧은 동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 방을 3개를 나란히 쌓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놓으면은 이 공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을 이렇게 쌓아주면은 이 방 아래에는 공짜로 얻어지는,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저런 공간이 얻어지고, 그렇게 해서 낮은 계단을 통해서 이 가족실이 아이들의 놀이 공간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제 평면입니다. 여기가 주방과 식탁인데 집의 가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시선이 터져서 가족실과 각자의 아이들 얘 위에 이제 그 큰아이 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방에서 보면은 마당과 거실과 저쪽 사이 마당까지가 이 주방에서 보면은 집의 모든 곳이 통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진 집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집이 이 계단을 내려가면 여기가 가족실이고 아이들 방이 각각 하나씩 올라가는데 이 전체 벽면을 책꽂이처럼 만들어서 책 사이로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성이 되죠. 그래서 엄마의 피난처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취미가 수예였는데요. 그래서 엄마의 취미 공간이 가운데 이제 브릿지 같은 공간이 하나 더 생겼고요. 그렇게 해서 주방 안에서도 가족실 아이들 노는 공간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보면은 집안 전체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작은 단차나 뭐 조그만 턱이 있어도 잘 놀게 되고요. 그래서 집안 공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플랫한 것하고는 다르게 내가 집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집안에서도 풍경을 갖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여기 사이마당에서 거실 안쪽을 들여다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이 집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낮 동안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애들이 지쳐서 쓰러지면은 이제 건너오게 되는 거죠. 건너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많이 뛰어서 단독주택으로 많이 집을 짓고 가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단독주택을 가면 실컷 집에서 뛸 것 같잖아요. 근데 뛸 시간이 없어요. 집에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보통은 애들 때문에 집을 짓고 가는데 어른들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자기 스스로 주변에 하고 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놀지 집안에서 뛸 겨를이 없고 밖에 굉장히 뛰어놀다가 들어오면은 밤에 그렇게 잠을 잘 잔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완전히 해방되어서 어른들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애들이 밥 안 먹어. 이게 어른들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엄마들이 이제 애들을 협박해요. 너 그렇게 밥 안 먹으면 아파트로 이사 간다? 그럼 막 먹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집에서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은 집이라는 거는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집은 굉장히 단순하게 몇 평, 뭐 방 몇 개, 욕실 몇 개,
뭐 이런 정도 숫자로 치환돼서 몇 동 몇 호 이렇게 돼 있는데 집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 경제, 사회 경제 또 집은 과학이기도 하고요. 현재 기술력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또 뭐 청년 주거나 뭐 쉐어하우스나 코하우징처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근본적인 것으로 거론되기도 하고요. 또 예술과 문화로 그 다음 시대를 예견하는 그 뭐 이슈이기도 하고요. 디자인과 라이프 스타일, 에너지와 환경, 뭐 건축과 도시, 또 나가서 공동체의 삶. 이 집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기도 하지만 건설 산업 자체가 뜨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여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산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하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뭐 자재나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문제까지 하면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정말 중요하죠. 아까 그리고 그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삶의 필수 조건이죠. 의식주가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먹는 거는 싸고 맛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옷도 뭐 아주 비싼 거 아니어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잘 선택할 수 있는데 집은 참 싸고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여서 어떻게 하면 싸고 좋은 거 혹은 그래서 건설 산업 전체가 작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을 가진 어떤 경제 주체에서 공급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주택이었는데 다음 시간부터 많이들 하는 협동조합 주택이거나 코하우징이거나 뭐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뭐 빌라, 연립 이런 거 말고 다른 형식의 대안주거들에 대해서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된 거죠.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그건 돈 많은 사람들만 지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보통 사람인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게 단독주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청년 데니 서의 집은 환경을 이야기하는 청년인데 이 친구는 친환경적이지만 예쁘기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적이니까 딴 건 좀 희생해야 돼. 내지는 기능적이니까 뭐 아름다운 건 좀 기능하고 아름다운 건 서로 배치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기능적이면서 아름다워야 되고 값싸면서도 좋아야 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이제 멋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가치를 다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컨테이너 주택으로 뭐 고가 밑에 유유지에 기숙사를 만든 서울시 사례인데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 컨테이너 주택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긴 해요. 그리고 유휴지에 지었다는 거 위로 차가 막 지나다니는 임시주거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살기에는 좀 부적합한 집이긴 하죠. 그리고 저 마지막은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드릴 집인데 제가 제주도에 지었던 15평짜리 작은 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을 어떻게 조직하는지에 따라서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반갑게도 주거의 패러다임은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마 이 성미동 사람들이 지었던 소행주에서 아마 계획이 되어 있죠. 이 사례는 많이 얘기를 다음번에 할 거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집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땅콩집입니다. 그래서 이 땅콩집이 그해 뽀로로 다음으로 유명 브랜드가 됐다고 마침 사실 저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땅콩집의 건축가가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을 짓는다고 인테리어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집이 된 거예요. 근데 땅콩집이 한 필지에 두 개를 붙여서 짓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단독주택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게 땅 지분이 크기 때문에
그 필지가 LH에서 공급하는 택지가 보통 한 70평에서 80평 정도 공급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여기에 100%나 120%까지 용적률은 뭐냐면 땅 크기에 비해서 내가 집을 가질 수 있는 면적이에요. 그러면 70평 땅을 가졌으면 내가 70평 정도의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70평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평에 사시는 분 계세요? 우리 거의 없잖아요. 보통 30평대 아파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니까 용적률로만 따지면 LH가 공급한 한 필지에 두 집을 지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35평씩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단독주택에 두 가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법이 조금 바뀌어서 그래서 두 집을 나란히 지어서 용적률을 꽉 채워야지 그 땅을 다 써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땅콩집인데 그러면은 땅값을 반씩 나눠내는 거예요. 집은 어차피 30평짜리 자기 집값은 자기가 내는 거니까요. 다만 붙여서 내면서 공동구매인 거죠. 일종의. 그리고 외벽 하나를 공유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땅에 자기가 혼자 지을 때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거긴 하고 그렇다고 땅콩집이 뭐 단독주택 열풍을 불러일으켰냐 그건 아니죠. 나비가 봄에 처음 봤다고 해서 그 나비가 봄을 몰고 온 건 아니고 봄이 됐으니까 나비가 날아온 거죠. 그래서 땅콩집은 단독주택 시장에서는 처음 봄의 첫날 나타난 나비 같은 집이고요. 어쨌든 저 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야, 나도 지을 수 있겠구나. 저거 다 앞에서 3억이라는데. 사실 건축가가 지었으니까 3억이지 저희가 해보니까 적어도 동백 정도에 지으려면 4억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택시장의 볼륨을 보면은 일본 시장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가 많아요. 그리고 단독주택을 우리나라 단독주택이 요 노란색이고요. 일본의 이게 절대적인 물량이에요. 근데 우리 단독에는 다가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가구 빼고 나면은 결국은 10만 호 대 42만 호인데 결국은 다가구 빼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5만 정도로 밑으로 떨어지게 돼서 여기에서는 이제 일본 시장하고는 거의 10배에서 15배 정도 시장 볼륨이 차이가 난다고 단독주택에서는. 이 말은 뭐냐면 플레이어들이 좀 영세하다는, 우리는 작은 시장이니까 여러분도 기업을 한다면 좀 더 큰 시장에서 더 큰 돈을 벌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대신 아파트 시장은 우리가 굉장히 일본과 거의 비슷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 아파트 시장이나 단독 연립까지 합하면은 우리는 주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사는 게 농촌에 가도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삼성, 현대, 뭐 대우 이렇게 막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단독주택 시장은 플레이어가 없어요. 대표 기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독주택에 집 짓는 회사, 건설회사는 뭔가요? 도시화농부, 전원주택 분양하는 겨우 도시화농부에서 한 4차인가 5차인가 했죠. 한 30호씩 했다고 그래도 여태 100채, 200채밖에 안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건설회사라기보다는 거기는 시행사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시공은 그럼 누가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그래야지 그 중에서 누구한테 일을 시켜야지 잘 지을 수 있을까? 설계는 차치하고라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건설법에는요, 종합건설, 일반건설, 전문건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지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전문건설은 뭐냐면 뭐 실내공사, 미장공사 이런 단종들이 도배공사 이런 것들이 전문건설업이고 보통 일반건설이나 종합에서 이 사람들한테 하도급을 줘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국내 건설업체 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수주액도 이제 2010년까지는 굉장히 증가하다가 요즘 조금 경기가 하락세이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에 보면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 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냐면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661제곱미터면요 200평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200평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은 누가 지어도 된다? 아무나. 아무나 지어도. 그래서 건축주가 직영공사가 가능한 겁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제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하지 않고 물론 건설업체가 지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고 이런 당연히 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통 이게 무면허는 아니에요. 이게 이 정도 집은 옛날에 우리 다 짓고 살았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는지.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주택건설 면허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하지만 661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우리 보통의 집들을 건축주가 직영도 할 수 있을 만큼의 법에서는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 뭐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은 아니고 아마 주택 건설 시장에서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고단열 고기밀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니고 친환경도 아니고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서로가 건설의 주체들, 건축주와 건축가와 뭐 시공사 사이에 있는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좋은 집을 짓는 일이 참 요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는 어디서 생기냐면 서로를 잘 아는 그 건설 과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에서 사실 무작정 믿어라라는 말은 옳지 않잖아요. 뭘 알아야 믿죠. 근데 그 알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주장만 있는 거예요. 건설 시공업체들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 성실과 신뢰로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지은 집이 어떻게 그 성실과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는 잘 찾아보기 어려워요. 침대만 과학이 아니거든요. 집은 정말 과학이에요. 빌딩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집은 재료로 땅 위에 세우기 때문에 바람을 받아야 되고 열을 관리해야 되고 공기의 흐름을 통제해야 되고 정말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나 근거는 없고 무조건 전체 금액에서 10%는 내가 깎아야지 손해를 덜 보는 거야. 이런 식의 무작정한 가격 조정 그리고 한 10군데 비교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 제일 싼 데를 고르는 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소용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견적서 자체가 비교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더 넘어서는 설계에서는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견적을 내게끔 설계 도서가 꾸려져 있지 않고요. 그럼 그 설계 도서를 꾸리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설계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지금 총체적인 그 주택 시장에서는 그런 난관이 있어요. 집 짓는 분들은 보통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집 지어볼까? 뭐 우리가 나한테 딱 맞는 집을 지어야지. 뭐 여기까지는 해피해요. 땅을 사고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설계를 맡기지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건축가한테 요즘 맡기는 게 대세라는데 맡기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할까봐 걱정이고 내가 가진 예산은 뭐 요만큼인데 이 사람이 이런 집을 지어주면 이 집은 더 비싸지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그렇다고 체면이 있지 이거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게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여차저차 설계를 끝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누가 이게 좋은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을 할 수가 없고 설사 또 시공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공 기간 내내 불안한 거죠. 이게 자재는 제대로 들어오는지 계속 감시를 하게 되는 불안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건축주하고 건축가하고 시공사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코디네이터는 건축주를, 왜냐하면 건축가와 시공사는 전문가고요. 건축주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상대해야 될 때 이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거죠. 내가 좀 근데 그렇다고 인터넷 검색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로 전문가를 상대할 때는 조금 하다가 지쳐서 이제 누구 말이 믿는지 모르겠다. 더 혼란이 가는 거죠. 그럴 때 정보의 객관적인 공급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데 저희 회사는 이제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면서 여러 사례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건축가가 잘못하는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건축가는 시공사를 약간 건축주를 속이려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돈을 남기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내가 건축주 편에 서서 건축주를 대신해서 시공사를 쥐어짜면 건축주가 나를 굉장히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고 건축주 편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주한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시공사보다는 건축가의 책임은 도면 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은 물 새면 건축가 안 옵니다. 물 새는 하자에 대해서는 건축가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축가를 앞세워서 시공사를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이후를 책임질 수 없는 사태에 빠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인식들이 달라졌지만 건축가 중에는 그래서 건축주 편을 들면 건축주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 이분은 또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시공사 중에는 어떤 시공사가 있냐면 건축가를 어린아이 취급하거나 어린아이 취급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게 뭐 시공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냥 종이 위에 그림이야. 이렇게 하고 혹은 이게 좋은 의도로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정말로 뭔가를 좀 남기려고 건축주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제일 설득할 때 좋은 백발백중의 방법은요. 이렇게 하면 하자납니다. 그러면은 건축주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좋긴 한데 하자난다는데 누가 그걸 받겠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이러고는 이제 다시 이제 시공 방법을 바꾸거나 자재를 바꾸거나 그러면서 디자인이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공사를 구분하는 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건축가를 너무 존경하는 시공사. 두 번째는 건축가를 굉장히 무시하는 시공사. 세 번째는 설계는 건축가가 시공은 내가 라고 이제 책임감 있게 시공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신 디자인의 영역은 건축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건축가하고 협력해서 그것을 하자 없이 디자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공사가 있는데요. 답은 뻔히 세 번째죠. 근데 세 번째 시공사가 흔치가 않아요.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만나요, 이 시공사들을.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중에는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자, 건축가를 존경하는 시공사와 건축가를 무시하는 시공사 둘 중에 가장 나쁜 시공사는 어디일까요? 1번? 2번? 2번 무시하는 시공사. 그런가요? 제 생각은 건축가를 존경하는 시공사가 제일 나쁩니다. 왜냐하면 무책임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 도면대로 했는데요. 그러면 건축가는 그대로 지으라고 그렇게 그린 건 아니에요. 이건 관례예요. 현장마다 달라요. 이러면은 붕 뜨는 거예요. 시공사는 현장에서의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다라고 설사 디자인을 조금 망가뜨리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공사가 적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디자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않는 한 적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말 건축주를 생각해서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이렇게 했을 때 하자가 난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니까라고 하는 시공사는 가장 무책임한 시공사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경험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이 분이 깨이면 왜냐하면 시공사의 경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세상은 변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시공사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 한계는 있지만 적어도 무책임하게 도면대로 했는데요 보다는 훨씬 자기 경험을 신뢰하는 시공사가 훨씬 좋은 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하고 부딪히게 되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집이 있는 분들은 또 이제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그래도 얘기가 통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임박해서 하지 않고 좀 미리 검토하는 거. 그래서 건축가가 시공사를 좀 더 무슨 어떤 문제, 이슈를 빨리 좀 드러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 그게 설계 기간이고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나서 정말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은 전체 그 설계에서부터 입주까지의 프로세스예요.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건축주가 하는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지어야지라고 기획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건축가를 선정하게 되면은 이제 설계 계약을 해요. 이게 건축 사무소에서 하는 거든 아니면 시공사에서 연계되어 있는 설계팀과 하든 어쨌든 설계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이 설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나중에 시공에서 결정해도 좋아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은 마감재까지를 정해서 견적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설계는 설계고 재료를 정하는 건 나중에 일이야라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특히 뭐 주방 가구 같은 거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방은 물과 불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치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방은 1층에 보통 있기 때문에 기초 칠 때 벌써 배관이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기초는 제일 먼저 공정이기 때문에 집 다 거의 올라갈 때쯤 주방 가구 업체 불러서 이제 설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못 옮기는데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주방 가구가 실제 시공이 저 뒤에 있더라도 그 앞에 계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나중에 견적을 추가시키지 않거나 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공정 때문에 못해요라는 얘기를 안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 미리 다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뭐 가구업체나 이런 게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리 들어와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특히 저는 시공사를 정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시공사는 한 2개, 3개 견적을 받아보면은 5%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시공사의 실적이나 이것들을 보고 설계 단계에서 저희는 테크니컬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과하게 설계를 하지 않는지 시공사가 좀 견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예산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설계를 하거나 뭐 요철이 굉장히 많아서 이건 보나마나 이 예산으로는 택도 없어요. 이런 말을 이분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척 보면 어느 정도는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냐하면 설계할 때는 굉장히 신나요. 그리고 종이에 그리면 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설계할 땐 굉장히 신나게 하고 마치 이거를 넣지 않으면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종이에 막 신나게 그려놓거든요. 그리고는 끝까지 다 가요. 이제 물를 수도 없어요. 허가도 다 났어요. 그 다음에 견적을 받았는데 예산보다 5천만 원, 1억이 넘어요. 그러면은 이제 돈이 5천, 1억은 큰 돈이잖아요. 정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처음에 건축공사비 예산 2억이라고 생각했는데 2억 5천 넘어가는 건 예사하고 3억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재설계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건축가가 미안하면 자기 해주지만 자기는 이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설계비가 더 추가가 되거나 그러니까 하여튼 서로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획했던 이 예산하고 설계하고 비용을 맞추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택이라는 것이 독특한 집, 나한테 꼭 맞춤한 집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남과 다른 나에 대해서 생각해서 맞춤형 주택을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집은 그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은 내 집이지만 저는 공공재이기도 하다고 봐요. 특히 외관을 형성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내가 이 집을 떠났을 때에도 누군가가 와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생활상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집이 너무 독특한 집은 특히 내가 떠났을 때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여러분 5년 전에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 않나요?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요. 내가 어린아이들이 놀기 좋은 집, 우리가 애들이 요만하니까 미끄럼틀 설치해 주세요. 뭐 내지는 애들이 뛰고 굴를 수 있는 집이 좋아요. 아까처럼 뭐 다 보일 수 있는 집이 좋아요. 다 좋지만 그게 조금 더 그 아이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족끼리 프라이빗한 느낌이 아니라 좀 개방적인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좀 더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이 너무 딱 맞춘 집은 어떤 분들이 제일 그러냐면
내가 이게 가구가 있는데 가구를 못 버려서 방의 크기를 가구에 맞춰요. 이런 거. 그래서 짐을 계속 이제 끌고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참에 짐 정리 좀 하시고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가 더 큰 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는 집을 짓는다는 것의 첫 번째는 나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nalysis Your Life. 그래서 삶을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누구와 살고 싶은지, 어느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싶은지, 휴일에는 뭘 하고 싶은지, 이웃과는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쉬워요. 설계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것처럼 설계는 그러니까 좋은 건축가와 하고 하시고, 그래서 좋은 건축가가 딱히 또 비싼 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스타일링 위드 하우스 드레서인데 이거 본인이 되셔도 되는데 적어도 설계, 시공, 그 다음에 이 순서가 D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설계 때 같이 정하시고 그다음에 굿빌더하고 이제 같이 집을 짓고요. 어느 시공사가 좋은 건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집을 다 지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서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집을 완성하는 과정은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집을 될 수 있으면 비워놓으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저 채우지 말고 재료도 채우지 말고 가장 좋은 디자인, 그러니까 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15년 이상 이제 일을 했고요. 뭐 굉장히 고급 주택도 많이 해봤고 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원 머테리얼 인테리어예요. 벽지 한 가지 정하고요. 바닥재 한 가지 정하고요. 타일 한 가지 정합니다. 그래서 욕실 벽바닥 타일 같이 쓰고요. 포인트 타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닥재 하나 다 하고요. 벽지 특히 아이방, 아들방 하늘색, 딸방 핑크색, 안방 약간 베이지, 그다음에 거실 하얀색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 정도를 정해서 다 하나로 가면 집이 훨씬 넓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장식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제일 좋은 게 커튼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불 어차피 사야 되잖아요. 패브릭, 그러니까 이불, 그다음에 가구 도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데 고정된 것들은 좀 중성적인 것으로 가라앉히는 게 훨씬 좋은 선택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지었던 집들이 건축 설계를 하시게 되면은 아까 그처럼 조그만 이제 대지를 갖고 집이 이렇게 앉혀집니다. 뭐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아까 보여드린 그 집의 구체적인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마감재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마감재들을 쫙 펼쳐놓고 이때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정하지 말고 미리 정해서 이 집에 들어가는 모든 마감재를 한 번에 모아놓고 보면은 그게 그 집의 인상이 돼요.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시공사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오늘은 마루 정하고 오늘은 벽지 정하고 내일은 타일 정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랐는데 다 모아놓고 보면은 여기는 빨갛고 저기는 파랗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모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건축가들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 아주 뭐 회장님들만 짓는 건 아니에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짓거든요. 저희 회사의 모토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유쾌한 집 짓기고요. 이분들은 이제 사회운동을 하다가 농촌에 귀농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꼭 이제 혼자 안 오십니다. 언니들 데리고 같이 동네에서 같이 오세요. 그래서 근데 같이 오시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이렇게 남의 말을 들으면 좀 안 되긴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집의 마감재를 이렇게 전체를 결정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때 전문가가 약간의 어드바이스를 하면 좋죠.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마감재는 이제 이렇게 모아졌어요.
약간 푸른색 계열을 좋아했고 나이가 조금 이제 연령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밝은 것보다는 조금 이제 가라앉는 톤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 마감재를 이렇게 좀 모아놓고 보니까 왠지 이제 약간 농촌이었고 좀 한국적인 분위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타일 같은데 약간 청자빛 같은 게 좀 도는 거를 선택한다든지 그리고 타일을 정할 때 이런 기본 타일을 정할 때 약간 화강성 느낌이 나는 걸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제가 그때 표현하기를 집이 굉장히 씩씩해졌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그동안 뭐 여러 건축가들과 여러 집들을 지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집들이 꽤 이제 여러 채가 되는데 이 집들이 보면은 한 집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가 참 이상한 게 공동주택은 같이 사는데 공동의 삶이 없어요. 단독주택은 따로따로 사는데 공동의 삶이 있어요. 좀 신기하죠. 그게 왜 그런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파트는 단지에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단지 내 도로를 거쳐서 우리 동으로 가고요. 동으로 가면 현관문을 열고 홀을 거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우리 층에 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이 벌어지는 저 도시 공간하고 우리 집까지는 한 네다섯 단계가 있어서 우리 집이 굉장히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물론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도시 공간인 가로 공간하고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거실을 내다보고 있으면서도 창밖에 아무개가 지나가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밖에서 누구야 놀자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도시 공간과 맞닿아 있는 켜가 굉장히 얇은 게 단독주택이고요. 그렇다면은 단독주택을 할 때는 이왕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모여 살아야지만이 공동체의 삶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땅콩집 좋다고는 하지만 땅값이 2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요. 땅콩집이 사라집니다. 그럼 왜일까요? 사람들이 땅콩집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단독을 좋아합니다. 요즘 코하우징 뭐 쉐어하우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걸 선호할까요? 두 가지인데요. 신체적으로 굉장히 무력하거나 돈이 없거나. 딱 두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쉐어하우스나 코하우징은 도심지의 지가가 비싼 곳에서 가능한 주거 방식인 것 같고요. 대신 도심지가 주는 편리함 때문에 내가 같이 사는 데 있어서 약간의 메리트는 있지만 불편하죠. 그 불편함을 내가 참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 가게 되면은 오히려 너무 넓어서 너무 고립되기 때문에 또 혼자서는 단독주택이라는 형식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청년주거도 마찬가지고요. 1인 가구가 되면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코하우징 같은 것들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단독주택 아직까지는 단독주택은 아까 애들이 셋이라고 그랬듯이 우리나라가 1, 2인 가구로 많이 넘어오게 되잖아요. 1, 2인 가구에 넘어오면서부터는 단독주택은 좋은 뭐 주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 2인 가구에게는 코하우징의 형식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대신 단독주택은 적어도 뭐 4인 가족,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이 가족이 그 마을에서 고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소셜 컨택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훨씬 더 공동체에 잘 녹아들 수 있게 되는데 이 집은 은퇴하는 그 금융권 농협 지점장님이 은퇴하면서 그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인근 택지를 분양받아서 지은 집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뒤에 보이는 산은 치악산이고요. 이분 꿈은 평생 굉장히 열심히 일했으니까 친구들하고 평상에 앉아서 막걸리 마시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앞으로는 도로에 그래서 그러면은 보통 데크를 남쪽에 많이 내잖아요. 도로 쪽에 집 앞에. 그런데 이 집은 사실 남쪽 데크 집의 전면이 도로에 맞닿아 있는 문제는 단독주택에서는 여기가 도로 전면이에요. 창이 별로 크진 않죠.
도로 전면에서의 프라이버시가 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창을 크게 내고 다 커튼을 내리고 살거든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제 뒷면으로 이제 집을 열어놓은 집이죠. 그래서 이 뒤에 중정은 현관을 거치지 않고 뒷길로 돌아가면은 이 중정에 바로 닿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주방 쪽인데 주방 쪽이 여기 현관에 들어오면 바로 뒷평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 중에 한 방은 이제 사랑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옛날 한옥처럼 현관을 거치지 않고 마당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지어서 이 공간이 이 집의 핵심인데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와서도 집 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과 좀 피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하고도 소셜 컨택이 일어나서 교류가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앞집 가서 떡 돌리면서 똑똑하고 저 이제부터 사귀어 볼까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지나가다가 우연한 기회에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장치를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 사랑방, 마당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나 넓은 평상 같은 공간이 집 안과 이어지고 집 밖과 이어지는 저런 매개적인 공간이 이 집의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2층은 이제 떠나간 자녀들이 집에 놀러 올 때 부모 공간하고 완전히 뚝 떨어져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집이 배려한 집인데 여기는 이제 거실이죠. 여기는 이제 다락방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집은 은퇴하신 분이 나는 이제 막걸리를 마시며 친구들과 놀 거야라고 해서 지은 집이고요. 이 집은 딸 둘을 가진 이제 맞벌이 부부인데 이 딸이 오랫동안 공부해서 사위를 아들처럼 장가를 온 거죠. 근데 사위가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딸과 사위와 같이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인데요. 근데 이 땅은 이제 이 집을 지은 어머니의 그 친정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오랫동안 살았던 구옥을 헐고 새로 지은 집인데 그 집의 옛날 모습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주변의 시골 마을들과 크게 이제 두드러지지 않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건축가가 이게 어디나 있을 법한 이런 집을 지었고요. 그래서 이 집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깊은 포치 같은 건 이 처마 공간을 깊이 내서 여기는 이제 환경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깊이 처마가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해가 채광이 안 들어갈까 봐 이제 위쪽으로 창을 내서 거실 쪽에 채광을 해결했던 집이고요. 이름은 향여제라는 집이에요. 그래서 고향 같은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집은 그 부부가 굉장히 취미가 틀린 거예요. 부인은 책 읽고 이렇게 우아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교양녀였고요. 아버지는 그 해병대 출신이고 그래서 바둑을 두거나 하루 종일 TV를 보는 게 삶의 낙인 분인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한 거실을 쓰니까 이게 그 전 집에서는 TV 꺼라, 뭐 저리 가서 봐라, 그 꼴 보기 싫다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공평하게 거실을 둘로 나눠서 나는 책을 볼 테니 당신은 테레비를 보세요. 이렇게 된 집인데요. 그래서 양쪽에 두 개 마스터 베드룸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딸 내외를 위한 그 공부방이죠. 공부방을 다락으로 올리고 그리고 두 개의 거실로 나눠서 딸과 엄마는 독서를 아버지는 즐겁게 바둑을 막 연구하며 바둑 TV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둘로 딱 나눠서 네 여기가 이제 안 봐도 아시겠죠. 아버지 공간 여기는 이제 엄마와 딸들을 위한 공간은 뒤에 서재와 함께 이렇게 반을 딱 나눠서 단독주택은 이게 가능합니다. 거실을 둘로 나눠 쓰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아버지 공간에서 보면은 이제 TV가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TV가 싫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조금 더 기술을 덧붙이자면 사실 소리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소파에 앉으면 그 앉은 자리에만 소리가 나도록 음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서 소리까지는 제어를 안 했지만 하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그러면은 TV 소리를 아무리 크게 틀어놔도 내가 소파에 앉은 그 자리에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딸과 사위를 위한 공부방이 다락방에 있고요. 그래서 이 집인 마스터 베드룸이 여기 하나,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둘째 딸 방, 그리고 두 개의 거실 이렇게 들어간 향여제라는 집이었고요. 예, 근데 저 집은 두 분이 사이는 좋았어요. 사이는 굉장히 좋았는데 단지 취향이 틀릴 뿐이죠. 근데 이제 이 댁은 딸과 아들과 사위가 돈을 모아서 부모님 댁을 지어드린 건데요. 성주에 지은 집인데 제목이 팔랑개비 집이에요. 평면을 보면은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데크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덩어리 하나, 이 덩어리 하나, 요 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두 분을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예요. 요구사항이기도 했고 이제 조로는 아니지만 서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요구 조건이었어요. 네, 저 집에 살아야 돼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여기는 이제 공용 공간이에요. 주방과 거실이 있는. 여기가 아버지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어머니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는 큰 텐마루가 있어서 길고 긴 복도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렇게 가시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가시고. 근데 집 모양은 이제 팔랑개비 집이라는 테코에 맞게 이렇게 재미있어요. 대신 이렇게 집을 지으면 외피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 비싸집니다. 그래도 그래서 어머니 공간과 아버지 공간을 이렇게 가르고 있고요. 이 방은 이제 어머니가 그림 그리는 게 취미셔서 어머니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갤러리처럼 전시하는 공간으로 했고요. 어머니 왼쪽에 보면은 어머니 방.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자기 안의 평상처럼 뭐 시골 정취도 느낄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복도에 지나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한 집에는 그 스토리가 다 있어서요. 단독주택이 아파트 평면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온 경험만으로 집을 지으면 특히 자가설계라는 이름으로 시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시공사는 그대로 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제공하는 자료들이 전원주택, 편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평면이 아파트 평면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주거 경험이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넓은 거실, 편리한 주방, 이어지는 다용도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집에 대한 공식이거든요. 근데 집은 그것보다는 훨씬 다양할 수 있다는 생각이어서 내가 옛날에 살아온 방식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굉장히 깰 필요가 있다는 집을 설계하실 때에는요. 쉐어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단독주택은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주택을 짓는 매력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집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집은 이름이 한 칸 집인데요. 평면은 단순해요. 이 한 칸이 3m, 3m예요. 요 3m, 3m짜리를 9개를 이렇게 나란히 늘어놓은 정사각형 집이에요. 그리고 요 밖으로 처마를 이렇게 3면으로 이렇게 뺐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문이 큰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문이 다 이렇게 닫히기도 하고 다 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가 다 열리는 집이 되는 게 특징적인 집인데 이 집이 바닥 면적이 9m, 9m니까 81제곱미터, 22.7평이에요. 22.7평이면 아파트 생각하면 되게 작은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의 매력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m잖아요. 60평 아파트 거실도 6m거든요. 그러니까 9m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뷰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기서 벽으로 막힌 게 아니라 창으로 더 나가고 더 나가서 작지만 굉장히 거대한 집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집이고요. 집 모양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디귿자로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 있는 집이고요. 위치는 양평이고요. 마을 어귀에서 보면은 뭐 한 거 없이도 멋있지 않나요? 그닥지 뭐 한 거는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집 모양은 이렇게 디귿자로 이게 처마와 바닥 데크를 하나 평행선을 하나 준 거. 저 깊은 처마 때문에 저렇게 창문이 3면으로 다 열려 있지만 굉장히 1m가 넘는 처마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그늘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집이고요. 앞에는 또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오히려 뭐 프라이버시 좋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작은 얕은 연못이 하나 있어서 거기 이제 하늘 구름도 흘러가는 것도 보이고 이런 집이고요. 자, 이게 문을 반쯤 닫아 놓은 거예요. 저 슬라이딩 도어가 저 바닥에 있는 걸 따라서 전체가 움직이는 집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뷰가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앞칸에서 앞에 비닐하우스를 보는 뷰고요. 방들이 계속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는요, 그러니까 서양식 공간에는 동선이 있고 거기에 실들이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동선으로 나와서 실들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이게 트리 구조라고 그래요. 큰 가지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잔가지로 뻗어야지 그 끝에 이제 실이 매달려 있는 구조고요. 한옥이나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은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사극 같은 데서 착착착 열면서 가는. 그러니까 실과 실이 복도 없이 바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랑 같은 거를 동선을 두기도 하지만 그 실들이 바로 툇마루 통해서 각각의 방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굳이 이 건축가의 생각은 단독주택에서 동선을 따로 낼 필요가 있느냐, 실들을 다 붙여서 공간을 구성하면은 내가 이게 동선으로 쓰다가 문을 닫으면 그게 공간이 되는 거지, 뭐 이런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주방 공간도 옆에 그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일랜드로 이제 처리를 하고, 냉장고나 키 큰 장들은 뒤 벽으로 이제 붙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두 집 남았는데요. 공간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집은 제가 러브하우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10몇 년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러브하우스를 의뢰를 받고 첫 집이었는데, 이게 9평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고, 이 집이 전체 면적이 9.5평이에요. 1층하고 이제 지하 연탄광이 있었는데 연탄광이 1.5평이었고요. 그리고 위에 원래 있었던 집이 7평 집이었고, 그다음에 여기 화장실 한 칸 한 평은 증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연탄광을 살려내면서 9.5평 집이 됐는데, 이 집을 누가 살았냐면 증조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4대, 그냥 4명도 아니고 4대에 4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방이 3개가 있고요. 9.5평인데요. 방이 3개가 있고요. 주방과 거실과 화장실이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평면을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가 이제 나름 마당도 있어요. 나름 마당도 있고요. 요 대문을 열고, 여기가 대문이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주 조그만 마당에 현관이 있고요. 신발장도 멀쩡하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옆을 가면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에요. 멀쩡하죠? 주방에 그 세탁기도 껴져 있고요. 여기 이제 식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포켓을 열고 들어가면 이 공간은 동선이자 거실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원래 있었던 지하 창고는 예전에는 여기서 뚜껑 열고 들어가는 키가 1.5m밖에 안 된 낮은 공간이었는데, 여기 아버지는 이제 건설 노동자셨는데 가끔 집에 오면 주무셔야 되니까 아버지 침대를 놔드리면서 계단을 2단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2단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갔을 때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지하는 아들이 쓰는 방이 된 거죠. 그리고 제일 넓은 방이 이제 할머니 2분이 같이 쓰시는, 그래서 방이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죠. 멀쩡하지 않나요? 여기가 이제 여기 세탁기 놓을 공간이고요.
왜냐하면 드럼 세탁기는 전기가 많이 드니까 이런 집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통돌이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 냉장고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화려한 뭐 가전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유지 관리를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더 어울린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는 동선에 저 테이블을 밀어 넣으면은 이제 밑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저 끝에 할머니 방이 보이죠? 그리고 다행히 이 집 아버지 키가 작았어요. 165밖에 안 돼서 딱 내경을 1800, 그러니까 180cm 방폭을 해서 침대 매트리스를 맞춰야 되긴 했죠. 그래서 아버지 방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약간 이제 뭐 필요할 때는 가릴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집 이름이 이몽기가였고 나중에 저희가 사무실 이름으로도 잠깐 썼던 적이 있는데 꿈으로 일으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써있자 꿈몽자 일으킬 기. 그래서 집가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그 남학생 탁근이네 방인데 책상 길이가 무려 뭐 거의 2m가 넘는 굉장히 긴 책상과 옷장과 뭐 침대가 있는 방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분 할머니 방은 지붕선을 살려서 더 층고 높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집을 지은 게 한 12, 3년 정도 됐어요. 여태까지 제가 대표작이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정말 자랑스러운 집이었던 게 이렇게 작은 공간을 이렇게 알뜰하게 이용하다니. 이랬는데 제가 작년에 집을 하나 더 짓게 됐는데 무려 15평이고요. 그러니까 실내 그 데크 면적까지 합하면 연면적으로 치면 18평짜리 집이어서 대표작을 드디어 갱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려 2배나 규모가 커졌고요. 이 집은 18평짜리 집인데 이 집 지을 때 물론 세컨하우스예요. 제주도에 지었던 세컨하우스고 하지만 저는 삶을 조금 더 간소하게 한다면 뭐 부부 정도 이렇게 자녀를 떠나보낸 부부 정도는 충분히 뭐 일상주택으로도 쓸 수 있는 집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들바람집이라는 그 당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집 지을 때 머릿속에 떠올렸던 거는 초가삼간이라는 색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선비가 가장 이상적인 주거 공간으로 꼽는 것이 색한 집입니다. 그래서 방 한 칸, 마루 한 칸, 부엌 한 칸. 이게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갖춰야 되는 주거의 요건인데요. 그래서 퇴계 선생이 평생에 거쳐서 5번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지었던 집이 도산서당인데요. 그 도산서당이 이 세 칸의 원칙은 지키되 약간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때는 이제 마루가 강학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하고 제자들이 모여서 뭐 수업 받고 이런 공간인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 한 반 칸 늘린 거. 그다음에 방인데 책이 많아서 주방 쪽으로 안 보이게 살짝 먹고 들어간 거. 이 정도의 그 변형을 줬던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세 칸으로 이루어진 집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지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집을 설계를 하게 됐는데요. 예전의 집은 대청마루가 공간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현관이 없는 대신 대청으로 올라가서 신발을 대돌에 벗고 대청으로 올라가서 방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주방은 마당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집의 그 공간의 중심이 대청과 마루였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주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주방이 집의 중심에 놓여서 모든 곳에 동선의 중심은 곧 시선의 중심이기도 하고 시선을 갖는다는 것은 권력을 갖는 거이기도 해요. 아까 첫 번째 집에서 엄마의 공간이 관제탑 역할을 했듯이. 자, 이 집의 평면을 보면은요. 제주도는 날씨가 생각한 것보다는 좋지 않아요. 1년에 청정일수가 7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제주도 여행 갔는데 3일 내내 맑았어는 3대 덕을 쌓으신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좀 둘러싸인 온실 공간 같은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물부엌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요 공간이 이제 우리가 보는 다용도실 같은 공간이죠.
그래서 이 집은 현관에 들어가면 여기가 주방이자 식탁 공간이고요. 거실은 요 공간 전체를 마루처럼 하나 들어 올려서 여기를 툇마루처럼 이제 단차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자처럼 앉을 수 있는 가구가 있으면 이제 뭔가 차 보이니까 비어 있을 때 기능을 하는 공간이고 그 전체 넓은 마루 안에 방을 한 칸 얹히고 문을 이렇게 낸 게 아니고 이 벽이자 문으로 구성을 해서 다 미닫이로 열리게 공간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툇마루로 이렇게 대청으로 나가는 방법은 올라가서 이렇게 나가거나 방에서 넘어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실내 면적만 15평인 거고요. 요 대청까지 합하면 이제 18평 집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엑스트라로 이렇게 올라가면 요 부분에 다락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쪽 부분에 바깥 다락이 그래서 여기서 물부엌에서 올라가는 원두막 같은 다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 공간은 사실 한 25평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다락 빼고 한 18평 정도가 되는 집이고요. 그래서 아직 유리 온실 쌓기 전에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 전에 이제 공간 모습이고요. 실내 공간입니다. 그래서 단을 하나 올라가서 그 단 마루 위에 방을 한 칸 앉힌 거예요. 살들은 이렇게 불을 끄면 그냥 하얀 면으로 보여요. 그리고 안에서 불을 켜면은 저 살들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있을 건 뭐 대충 다 있죠. 그래서 유리 온실을 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자연에 어울리게 좀 검은 빛이 좀 도는 그래서 금방 짓고 찍었는데도 꽤 오래 전에 지은 듯한 집이고요. 그리고 밤에 이제 불을 조금 켜면은 유리 온실이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더울 때 광목 같은 거 달라고 대를 하나 더 설치를 한 거죠. 이 유리 온실의 가장 큰 단점은 여름에 더운 거거든요. 그때 그늘막을 칠 수 없으면 쪄 죽죠 또. 그래서 여기는 이 공간은 장작을 쌓고 여긴 조리용 화덕이고요. 여기 이제 벽난로를 놔서 이제 벽난로로 이제 난방을 하겠다는 건데 워낙에 유리 온실이 해만 뜨면 겨울이어도 이게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겨울에도 생활 공간으로 굉장히 좋고 오히려 여름에는 이렇게 전체를 폴딩으로 열어서 바깥 공간처럼 쓸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그래서 이 문을 다 열면은 여름에는 바깥 공간처럼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집 보여드린 거고요. 마지막은 팁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혹시 이제 집을 지을 때 기억하면 좋을 이렇게 인테리어 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톤 앤 매너라고 이렇게 전문 용어로 톤 앤 매너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을 쓰는 것보다는 한 가지 색조를 정하고 광택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질감을 다르게 하거나 타일이라고 하면은 가게 크기를 다르게 하거나 왜 옷을 입을 때도 같은 톤으로 이렇게 하면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색깔이 이게 같은 흰색이어도 100가지 흰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무광흰색, 유광흰색, 반짝이는 거 이렇게 해서 섞어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회색도 마찬가지고 카키도 마찬가지고 같은 톤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게 내가 마음에 드는 공간은 사진을 보면 알겠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스크랩을 해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톤이 비슷한 걸 이렇게 모아서 이 컬러 러버스나 이런 사이트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에 넣으면은 이렇게 여기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색채를 뽑아줘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진처럼 하고 싶은데 물론 따라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색채를 보면 요 색채 안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뭐 벽지를 고르든 뭐 바닥재를 고르든 모든 것을 요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나무 그 바닥 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컬러 팔레트를 가지고 소품 하나를 사더라도 쿠션 하나를 놓더라도 이 팔레트에 의거해서 하면은 쉽게 이런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가장 그 컨트롤하기 쉬운 게 컬러거든요. 그래서 마감재 그렇고요. 그다음 마감재 결정 순서 이게 시공 순서가 아니에요.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이 마감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닥재예요. 눈에 제일 많이 보이고요. 쉽게 바꾸기도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기능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닥재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바닥재는 뭐랑 매치가 돼야 되냐면 문하고 문틀하고 컬러 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지는 거의 대부분이 흰색이나 뭐 베이지 이 정도에서 고르시기 때문에 크게 좌우하지 않는데 바닥재하고 문틀 색깔을 고르는 게 아마 주택 인테리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공 순서가 문틀이 예상외로 빨라요. 골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문틀을 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시공사에서 전화 옵니다. 문틀 발주해야 된다고. 오늘 발주 안 하면 딴 공장 밀려서 공기가 늦어진다고 협박을 해요. 그러면은 대충 아무거나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바닥재 마음에 드는 거 발견했는데 걔랑 안 맞아서 매치가 안 돼서 좀 아쉬운 경험이 꽤 있어요. 그래서 바닥재하고 매칭이 되는 게 문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가지 조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 창문이랑 문이 있으면 문틀이 있잖아요. 그리고 걸레바지가 따라가죠. 그 다음에 창문이 있으면 창문 주위에 잼이라고 그러는데 창문 주위에 벽지로 안 말고 뭔가 프레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창문 색깔, 필름 색깔 내부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근데 보통은 PVC 창을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이 PVC는 필름을 붙이면 단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내부는 그냥 화이트를 하는 게 되게 무난한 선택이고 오히려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방법은 저는 문과 문틀과 걸레바지와 창문틀이 한 가지 필름으로 좀 쌓였으면 좋겠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생산하는 회사가 다 다른 거예요. 걸레바지는 바닥재 하는 사람이 가지고 오고 문하고 문틀은 이제 기성이고 그리고 창문 틀은 또 생산하는 데가 없으니까 또 다른 회사고 그래서 같은 메이플을 골랐는데 색깔이 다 다른 거죠.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미리 발주를 하면은. 그리고 정 그게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많이 쓰는 방법 중에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문틀하고 문이 꼭 같은 색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문틀하고 걸레바지하고 창선대님 화이트는 기본색이니까 다 있어요. 이거를 다 흰색으로 하고 창문에 틀까지 다 흰색으로 하고 문은 흰색이 좀 애매하면 그때 이제 문하고 얘는 다르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흰색으로 창틀과 걸레바지와 문틀을 다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안 그러면은 잘 디자이너가 의논해서 이게 주문 생산은 가능하거든요. 이게 미리만 결정되면. 근데 임박해서는 공기가 안 맞고 뭐 생산하는 날짜가 걸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마감재 결정 순서를 잘 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다 모아놓고 볼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방 가구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서 보이는 게 바닥재, 문틀, 그다음에 주방 가구 도어, 하부 도어, 상부 도어, 상판, 타일 이것까지는 거실에서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놓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화장실 정도는 뭐 하고 싶은 거 좀 하셔도 돼요. 분리된 공간이니까 그런 것들은 뭐 재밌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의 기본은 선면 각곡이라고 저기 뭐냐면 선은 일직선으로 곧아야 되고 면은 편평해야 되고요. 각은 90도로 정확하게 꺾이고 곡은 이렇게 똑같이 알값을 가지는 거죠. 스무스하게. 그것만 있으면 마감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을 볼 때도 이렇게 선면 각곡이 딱 떨어지는가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제한되니까 뭐부터 좋은 걸 해야 되나를 하잖아요. 몸에 닿는 것부터 좋은 거 하세요. 소파, 침대 제일 좋은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상판 그 다음이고요. 수납장 좀 싼 거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몸에 닿는 것부터 좋은 거 하시는 게 가성비가 좋다는 거고요. 특히 요런 뭐 가구의 도어 손잡이, 그다음에 스위치, 그다음에 목욕 위생기구를 본다면 이게 물 나오는 수전
이런 것들은 수전은 돌릴 때도 그렇지만 물이 떨어지는 기능이 틀려요. 그래서 뭐 보기는 똑같아도 이게 물 때문에 팍 튀는 게 있고요. 물이 부서져서 흘러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는 좀 이렇게 직접 시음해 보고 값이 조금 나가더라도 저런 거는 좀 좋은 거 하는 게 이렇게 오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버리기 전, 버린 후. 우리도 모델하우스처럼 살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처럼 버리기인데요. 인테리어에 가장 중요한 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상담해 보면은 뭐 여기저기 창고를 수납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물론 수납이 잘 돼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 여기는 뭘 넣을지를 알아야지 뭐 깊이나 폭이나 뭐 개구분해 이런 정하니까 물어보면 제일 황당한 대답은 안 쓰는 물건 넣어두려고요. 그래서 안 쓰는 물건은 버리시거나 나눠주시거나 아름다운 가게도 있는데요. 이러고는.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1년에 한 번 쓰는 물건 많고요. 몇 년 가도 안 쓰는 물건 많고 물론 추억이 있는 물건은 보관해야 되겠지만 그 추억도 사실 이사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건드린 거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도 비싸지만 주택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 평당 얼마 이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평당 뭐 싸게 해서 1,000만 원에 쳐요. 그러면은 한 평 이렇게 물건 보관하는데 1,0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집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내가 물건을 쓰는 패턴에 대해서부터 집 짓기를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건 집은 물리적인 거예요. 집은 과학이고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집은 과학인데요. 그 물리체예요. 하지만 그 물리체가 삶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은 삶의 물리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내 삶에 대한 철학적인 반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꽉 맞물려져서 여러분이 사는 집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이 반영된 집을 여러분이 지으시겠지만 그 지어진 집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어디론가 이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지을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7강 동안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